오를 때는 손실을 안 보죠, 당연히. 근데 조금 먹죠. 왜냐면 늦게 사니까. 근데 사실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사고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크게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떠나서 3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연 10% 수익을 목표로 주식으로 월세를 내보자는 마음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조금씩 더 부었어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60%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넣었는데 계좌에 남은 건 4천만 원입니다. 힘들게 모은 종잣돈이 녹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자니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혼 1년차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보고 우습지만 돈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33살 신혼 1년차에 암에 걸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 혼자 일하게 되면 병원비 어려울 텐데 나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 어렵게 모은 1억 그리고 신용대출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주식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운도 참 없죠. 조급함이라고는 하지만 첫 투자를 하고 터지는 각종 악재들,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너무 안 좋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매매한 지방 아파트는 매매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전세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전세금 3억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주식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무한 매수법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 믿었거든요. 현재 TQQQ에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계좌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0%네. 다 이래? 미국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요? TQQQ에 있는 기업들 모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고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이자 생각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팔아야 할까요? 때로는 밀려오는 암 전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때 경험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 부부를 꼭 좀 도와주세요.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이분들이 신혼부부세요. 결혼 신혼부부인데 지금 아내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신혼에 이제 그 암 발병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좀 급한 마음에 주식이랑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다 같이 하셨고 최근에 한 1년 동안 또 안 좋아서 그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려고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일단 TQQQ가 뭔가요? 이거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미국 나스닥 주식 ETF ETF예요? 알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껴있는 레버리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레버리지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게 네. 뭐 만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3배 크다 뿐이죠. 그냥 변동성만 크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TQQQ에 되죠. 근데 아까 안 좋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것과 그것을 이제 묶어서 이제 될 거라고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3배 레버리지다. 네. 그러면은 만기는 없지만 네. ETF 상품에 그냥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거라 네.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오르면 수익이 30%가 되고 그렇죠. 10% 빠지면 30%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상패되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면 전체 시장을 사는 거니까. 근데 뭐 이분은 문제가 본인이 레버리지를 쓴 걸로 이제 3배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더블 레버리지네. 네, 실제로는 뭐 아까 보니까 1억 1천인데 빚이 5,600이니까 거의 절반이니까 6배 레버리지가 들어갔다 봐야죠. 와. 자산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미래발금님님. 네, 저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입니다. 혹시 그럼 미래발금님이 알고 계시는 무한 매수법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40회로 나눠서 주식을 사고 10% 수익이 되면 그때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RSI 지수를 보고서 주식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40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10%가 됐을 때 파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1년에 뭐 10%의 수익, 10%, 15%의 수익이 된다라고 저희도 가정을 하고 진짜 안 좋았을 때는 마이너스 1%?
거의 대부분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주식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오를 때만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오를 때는 손실을 안 보죠, 당연히. 근데 조금 먹죠. 왜냐하면 늦게 사니까. 근데 사실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사고,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크게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오르면 10%에 팔고, 아니면 다시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10%라고 하는 게, 네. 본질 가치와 가격의 괴리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RSI는 사실 기술적 지표인데, 기술적 지표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내가 걸어온 길을 보고 이렇게 왔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걸 내비게이션이랑 앞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왔으니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연에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공유되진 않았는데 나만의 이제 대응법을 만드셨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좌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뭐였지? 한 50회로 지금 50회, 60회로 나눠가지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25일 때 팔고 23일 때 사서 수익을 $2라도 이렇게 벌자, 이렇게라도 뭔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결론은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냥 두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 방법을 떠나서 TQQQ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신 거를 조금 설명해드리면요. 그 TQQQ에 있는 그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 맞아요. 그리고 이 미래발급님을 포함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기업과 주식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나한테 얼마 벌어주는데가 있어야 이 회사가 10% 싼 건지 30% 싼 건지, 성장성과 실생활에서의 이런 건 있지만 비싼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과정.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버는 걸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표현하는가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QQQ를 그렇다고 팔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빅테크가 옛날 주가로 다 올라가냐, 또는 이제 빅테크는 절대 안 되냐, 그런 거 둘 다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 떨어진 것만큼 빠르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개별 주식을 내가 하나 골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은 분석이나 이런 공부가 덜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지난주 방송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1억 1천이 6천만 원 되고 빚이 6천 남으셨으면 깡통 된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빚을 없애고 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TQQQ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얘기고, 하지만 TQQQ를 안 좋게 생각해서 팔라는 얘기는 아니다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직 아프신데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방송도 볼게요. 다행입니다. 아파트 보내주신 거 봤어요? 받고 제가 지역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얘기할게요. 그게 사실이니까.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를 하신 건 맞아요. 왜냐면 매매를 3억 3,300에 하셔서 이거 전세 들어있는 거 사셨죠? 3억에 들어있는 걸 사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돈 3,300만 원이 들어가면 내가 투자 대상을 취득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아파트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매도시를 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규제 지역에다가 네. 해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약간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일단. 근본적으로.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매도를 하고 차익을 비과세로 남기겠다는 목적으로 사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변수가 있어요. 2년 안에 내가 매도하기 전에 규제 지역이 되면 어쩌죠? 그죠? 네네.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연자분이 미래발금님하고 우리 미래발금님 부부 내외분들한테 좀 전에 주식은 김현우 대표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고 부동산은 네.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이 관통하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투자 대상의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려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년 안에 이거를 대파하는데 규제 지역이 돼버리면 내 생각과 달라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주식이면은 그 기업, 아파트면은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거주지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지금 3억 3,300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동네 중개업소 몇 군데 전화도 해봤거든요. 일단 매매는 3억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매수하신 게 3층 맞나요? 3층은 아닙니다. 아, 3층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좀 동이 좀 덜 좋은 동이잖아요. 3억 3,300에 사셨는데 3억에 괜찮은 동에 괜찮은 층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일단 매매가가 좀 빠졌고,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전세가 제가 보니까 2억 7천 정도에 나야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내렸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장담을 못 해요, 지금 상황이.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세금을 3억에 놓은 전세를 2억 6천, 7천으로 새롭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금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역은요, 그렇게 해서 전세를 놓으시되 혹시나 전세 놓으면 2년의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2년 안에 매도하셔야 돼요, 여기. 손해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가 그 2년 뒤부터 이 네. 도시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입주가 있거든요. 2년 뒤, 3년 뒤에. 그러면 그때는 전세가 제 경험상 전세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지금 같은 금리 상황이 유지되면. 왜냐면 전세 대출에 금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매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왜냐면 네.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제가 잠재적 매수자처럼 전화 드렸는데도 저를 말리실 정도거든요,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를 놓으시고, 제 생각에 2년 안에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분이 동갑내기세요, 혹시? 제가 한 달 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30대 초반이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생을 길게 보면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뭔가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내분의 건강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일단은. 괜찮아요. 나중에 돈 벌어도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오래 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 날씨 같은 것 같아요. 날씨. 사는 게. 그 날씨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을 때 날씨가 쨍쨍해요. 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20년 정도 있다가 해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정도 있다가 해가 나요.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해놨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시기가 달라요. 저도 옛날에 비가 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햇살이 쬐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언젠가 또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두 분한테는 비 오는 시기가 지금일 뿐이에요. 언젠가 햇빛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눈을 돌리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이게 너무 상황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자꾸 이걸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똑바로 보고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 말씀을 사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좋은 데다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 네. 다른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는? 네. 그게 이제 사연에 보니까 두 분이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도움받은 게 너무 기억에 좋게 남아서 나도 내가 지금 어렵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후원하고 기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 갚아야 되죠? 그런데 주식도 정리해야 되지, 아파트도 팔아야 되는데 손실 보면 일부 메워야 되지, 하게 되면 거기 금리 오르지, 이러면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비율은 저는 지금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연 남겨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미래발금님 부부가 많이 기부를 하시는데 그 많이는 부부 기준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돌아가는 기부 시장의 메커니즘을 볼 때 과연 돈이 적은 사람이 많은 비율을 하는 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작은 비율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후자가 기부 시장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부나 후원을 안 한다 해서 내가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가질 필요도 없고 나의 후원금을 받던 사람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현실적으로는 냉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기부하는 거, 재단 세우는 거, 이런 게 목표인 사람들 많아요. 저도 제 인생의 목표가 학생들 금융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때 도우시면 돼요. 지금 가지신 기부하는 마음, 그걸 그대로 복리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나이에 한 50에 기부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연 10%씩 굴릴 거야. 실제로 굴려서 그만큼을 뭉텅이로 기부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그때가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줄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 짧지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좀 많이 복귀를 해보니까 많은 초보적인 실수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다 제대로 좀 복귀해보면서 좀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그런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을 좀 익혀가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에서만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컨펌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는데 오늘 시간이 되게 기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남편분 원래 사연자인 미래발금님 잠깐 바꿔주시겠어요? 네. 네, 바꿨어요. 네.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한번 좀 뭔가 그냥 저희 둘이 얘기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나 뭔가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구해줘 올부 많이 안 했지만 저희 첫 번째 했던 사연자분이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고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정말 밝은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지금 돈 잃은 거 정말 크게 봐도 한 1, 2억? 이거는 사실 부자가 되는 중에는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지금 어머니랑 세 분이서
사신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발금님 간호해 주신다고. 네. 네. 어쨌든 그 어머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밝아 보이셔가지고 다행이고요. 네, 어머니한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 아플 때가, 본인이 힘드실 것처럼 어머니가 지금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병이 나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여튼 듣기로,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은 암이라고 들어서, 그러면 나으실 것 같고, 그거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지금까지 생각했던, 저희한테 조금 자세히 적어주셨던 그런 인생의 루트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 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좀 있으면 비 그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주식이랑 부동산 얘기한 거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거 꼭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구해줘월부에 재테크 고민을 보내주세요. 사연 신청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연 신청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검색창에 월부.com 저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짠! 투자 매물 코칭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구해줘월부 사연 신청이 있거든요. 저걸 누르세요. 벌써 이렇게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글쓰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유료 상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유료 아니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